일단 5분이 지나서 시작을 할게요.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다 저를 아시는 분 같은데, 일단은 인사를 드리고요. 이게 현장 발표할 때보다 온라인 발표할 때가 더 떨리네요. 신기하게. 온라인 발표를 처음 해서 그런가? 일단 저는 제 소개를 하면 기술경영학 석사를 졸업한 최강혜고요. 그리고 이미 저를 아시고 이번 발표의 포스터를 보셨으면 대충 짐작을 하셨겠지만,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꺼내기 희망했던 주제고요. 근데 아쉽게도 귀국하자마자 이제 코로나가 발병을 하면서 이제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이제 제가 경험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상하시는 그런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피츠버그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피츠버그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피츠버그라는 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 생각에도 많은 분들이 모를 것 같은데, 피츠버그는 도시고요. 피츠버그는 미국 동부의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펜실베니아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거리상으로는 뉴욕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에 있고요. 피츠버그는 이 부분에서 피츠버그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피츠버그는 프로스포츠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미식 축구팀이 있고 아이스하키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몇 명 거쳐갖고 지금도 선수가 뛰고 있는 메이저리그 팀이 있습니다. 피츠버그와 프로스포츠에 대해서 좀 더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의 4대 스포츠라고 해서 미식 축구, 아이스하키, 야구, 농구가 있는데, 이 4대 스포츠 중에서 3개의 스포츠가 한 도시에 몰려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사실 규모 자체는 중규모 정도 되는 도시인데, 인프라 자체는 중규모를 뛰어넘는 신기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피츠버그가 유명한 또 하나의 이유는, 피츠버그의 별명이기도 한데 스틸시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스틸시티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게, 우리가 철강왕으로 알고 있는 앤드류 카네기가 회사를 세운 바로 그 도시입니다. 이제 피츠버그는 20세기의 산업도시의 면모에서 벗어나서 21세기에는 교육도시로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가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두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파견을 갔다 왔던 그 내용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말은 거창하게 역량 발전 이야기라고 썼는데, 제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나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 파견교육 이야기입니다. 그럼 먼저 혹시라도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카네기 멜론 대학교를 설명해 드리자면, 카네기 멜론 대학교는 미국 피츠버그시에 위치한 사립대학교고요. 카네기 멜론 대학교가 유명한 이유는 컴퓨터 공학과하고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 전미 공동 1위를 달성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동 1위는 MIT와 스탠포드, UC 버클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쟁쟁한 경쟁력을 가진 학교고요. 특화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공학이 있고 인공지능이 있고요. 추가로 인지심리학과, 예술, 행동경제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데, 전공을 불문하고 컴퓨터 교양을 필수 교양으로 수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을 전공한다고 하더라도 1학년 때는 컴퓨터 공학을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다른 명문대학교와는 다르게 법학대학과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카네기 멜론 대학교를 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2019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라고 IITP라고 하는데,
IITP에서 주최한 2019년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해서 선발이 되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IITP와 카네기 멜론 대학교가 위탁교육 협약을 맺어 국내 석박 연구원들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파견 교육 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년 2월까지였고, 저는 CMU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컴퓨터공학 단과대학이라고 스쿨 오브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랭귀지 테크놀로지스 인스티튜트 LTI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 연구부서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SCS 컴퓨터 단과대학에서는 LTI가 있고 이제 로봇공학을 전공을 하는 RI, 그리고 우리 연구 분야에 가장 밀접한 HCI를 연구하는 HCII라는 연구부서가 있고요. 그 밖에도 되게 여러 분야의 연구부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는 이 LTI에서 자연어 처리를 공부를 했는데, 저랑 같이 갔던 다른 연구원들 중에서 일부는 컴퓨터 비전을 전공을 해서 RI, 그러니까 로보틱스 인스티튜트에서 일부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했느냐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총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인공지능의 기초, 그리고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그리고 마지막에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구현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인공지능 기초에서는 정말 인공지능의 기초적인 탐색과 그리고 로직, 그리고 머신러닝보다는 좀 더 원시적인 학습을 배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기계학습이라는 머신러닝을 배우면서 SVM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고전적인 머신러닝을 배웠고, 또 아주 최신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전적으로 다 알고 있는 딥러닝 모델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어 처리 수업을 통해서는 문맥 파악이나 감성 파악, 연관성 추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배울 수 있었고요.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그 이전에 커리큘럼을 통해서 배운 인공지능 개론,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에 대한 이론을 학습한 내용을 참고해서 토이 example이라고 하는데, 실제 사례를 축소하는 버전을 직접 구현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커리큘럼들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특히나 기억에 남았던 2가지가 있는데, 카네기 멜론 대학교 수업 강의에서 제공을 하는 과제와 마지막에 수행을 했었던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과제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정말 저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 시스템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학기가 끝나는 동안 과제가 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첫 주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프로그래밍 과제를 하면서 보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각 이론 주제별로 구현해야 될 프로그래밍 과제가 문서화가 되게 잘 되어 있었고요. 이 문서를 주고, 물론 그 이전에는 그 수업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 문서를 보고 처음부터 구현을 하는 그런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그 과제 지침서를 보면서 되게 막막해하면서 한 일주일을 보내다가 이제 문서를 잘 정독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렇다면 과제를 어떤 걸 했느냐 하면은 텍스트 2가지 수업이 있었는데, 텍스트 마이닝 수업과 자연어 처리 수업이 있었습니다. 특히 텍스트 마이닝 수업은 저한테는 정말 인상적인 수업이었는데, 거의 2주마다 퀴즈와 프로그래밍 과제를 번갈아가면서 하는 살인적인 일정이었고요. 그래도 화면에서 보이듯이 되게 다양한 텍스트 마이닝에 관련돼서 되게 다양한 프로그래밍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들을 하면서 정말 자괴감도 많이 들고,
뭐 다른 연구원들 뭐 박사급들도 있었으니까 되게 막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부족함도 많이 느끼긴 했는데, 이 수업을 다 끝마치고 6개월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텍스트 마이닝 수업 자체가 저한테는 가장 저를 성장을 많이 시킨 수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어 처리 수업이었는데, 자연어 처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과제 자체는 일정이 빠듯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 커리큘럼 자체가 이제 수학적인 모델을 주로 다룬다기보다는 수업의 절반 정도는 언어학이어가지고요. 언어학적인 구조와 의미를 기반으로 문장, 그러니까 자연어를 처리하는, 해석하는 프로그래밍 과제를 주로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과제들은 템플릿 없이 무조건 그 우리 흔히 말해서 스크래치라고 하는데 아무런 템플릿 없이 수행을 해야 됐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과제 지침서를 통해서 구현할 때 금기사항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을 금기한다라는 것만 명시해 놓고 자유롭게 과제를 구현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근데 이 카네기 멜론 대학교 강의의 과제가 되게 독특했던 점은 강의나 교수님, 뭐 강사에 상관없이 이제 표준적인 과제 수행 절차가 있었는데요. 일단 먼저 이론을 학습을 해서 수학적인 이론 아니면 뭐 언어학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검증하고, 이를 통해서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수업에서 주로 가졌고요. 그 다음에 한 1, 2주가 지나서 프로그래밍 실습이 들어갔는데, 이제 문서화된 과제 지침서를 활용을 해서 강의 시간에 학습한 기술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서에서 있는 내용들을 좀 놓쳤거나 이러면서 되게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뭐 예를 들어서 이진 분류를 하는데 정확도가 50%가 나온다거나 이러면 솔직히 눈 감고 찍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는데, 뭐 이거를 한 2주 동안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결국에는 최종 모델을 마감 기한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온라인 허브 사이트가 있어요. 온라인 허브 사이트에다가 제가 만든 최종 모델을, 그리고 그에 관련된 과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온라인 허브 사이트에다 제출을 하고요. 그 전에 이 온라인 허브 사이트를 통해서 과제에 관련된 자료를 배포를 하고, 과제 프로그래밍 과제 도중에 질문사항들이 있으면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조교한테 실시간으로 질문사항을 업로드를 하고, 다른 학생들이 질문한 사항들을 모든 수강생들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좀 어쩌면 비대면에 더 맞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그 과제 지침서를 여기서 배포를 하는데, 그 안에는 표준적인 제출 방법, 예를 들어서 폴더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제출했을 때 메인 파일의 메인 파일 명을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지시를 해놨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끔은 이제 과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리더보드를 띄워가지고 실시간으로 제 최종 모델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제 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상 깊었던 커리큘럼은 최종 프로젝트가 이 파견 교육의 최종 프로젝트인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인데요. 이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에서는 주제로 오토노머스 패키지 딜리버리 시스템, 그러니까 자율 물품 배송 시스템을 소형화된 버전으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코디네이터가 지정한 4명이 한 팀을 이뤄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효율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는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게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 11월부터
저희가 떠나기 직전 날인 20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각 팀별로 카네기 멜론 대학교 교수들을 매칭을 해가지고 현재 팀별로 프로젝트 진행 사항을 체크를 하고 주기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 멘토를 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데 프로젝트 코디네이터가 일부러 제한적인 하드웨어 자원, 그러니까 환경을 구성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좋은 서버를 쓰고 정말 좋은 컴퓨터를 쓰면 상관이 없는데 라즈베리 파이를 딱 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머신러닝을 배워왔는데 라즈베리 파이를 딱 주면서 뭐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한적인 하드웨어 조건 때문에 최신 기술을 무조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했고요. 덕분에 이 때문에 각 팀마다 굉장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자율 물품 배송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건데 물건의 상하차를 직접 해야 되는데 몇 개를 할 거고 어떤 색깔의 물건을 상하차를 할 건지에 대해서 화면이 필요했거든요. 이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다양한 독창성이 발현이 되었고요. 제가 속한 팀의 경우에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면서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최종 심사로 저희가 총 32명이 있어서 8팀이 있었는데 8팀이 구현한 배송 시스템의 성능을 경쟁하는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속한 팀이 구현했었던 웹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대부분 했고요. 진행을 하면서 제가 대부분 하게 됐는데 보시면은 하차 작업자 화면이 있고 상차 작업자 화면이 있습니다. 하차 작업자 화면에서는 저희가 어느 총 6개의 주소가 있었으면은 어느 주소로 가서 몇 개를 내릴지를 보여줘야 되고 다음에 몇 개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다음에 하차를 하기 위해서 몇 개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을 구현을 했고요. 상차 작업자 화면에서는 이게 한 바퀴, 그러니까 차량이 한 바퀴를 돌게 되는데 이게 상차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몇 개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화면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벤토리라는 항목은 저희가 이것도 프로젝트 코디네이터가 제한적으로 만든 건데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패키지가 있으면 다 수량이 한정적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채워넣을 수 있는지 그거를 고민한 흔적이 들어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 팀은 사실 8팀 중에서 1등을 했고요. 1등을 한 비결 자체가 이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약간 힌트가 있는데 이제 상차를 할 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이제 한꺼번에 실지 않고 이제 빨간색은 빨간색끼리만 실고 초록색은 초록색끼리만 실는 그런 좀 더 작업을 단순화시키고 그 안에서 이제 밀린 배송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알고리즘적으로 해결을 해가지고 운이 좋게 1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제가 카네기 멜론 대학교 파견 교육을 갔다 왔으면은 거기서 얻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떤 것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파견 교육의 취지에 맞게 전문 지식을 그러니까 AI,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텍스트 마이닝 등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두 번째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텍스트 마이닝 과제를 통해서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옐프 등 그 미국 IT 기업들의 모의 데이터를 직접 사용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함으로써 현실적인 프로그래밍 감각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제를 하면서도 느꼈고,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공학자 간의 협업이 정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교육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수가 수강생들한테 허락을 해준 게 프로그래밍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강생 간 구현 아이디어를 토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한 사항을 풀어줬고요. 단 코드만 동일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 학생들이 있으니까 맨날 과제가 있으면은 한국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저희는 호텔에서 지냈는데 호텔에서 이제 1층에서 모여가지고 맨날 이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토의를 했는데, 이 토의하는 과정에서 되게 굉장히 큰 힌트를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협업 역량이 되게 중요시 되었는데,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트러블도 많았어요. 되게 서로 4명밖에 없었는데 서로 이제 개인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이 이제 고집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저도 그랬고, 이게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되게 서로 언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거를 잘 극복을 하고 이제 좋은 합의점에 도달을 하면 이제 개인이 생각했었던 그 아이디어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던 것 같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속한 팀이 그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최종 프로젝트에서 1등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카네기 멜론 대학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를 몸소 체험을 했는데, 정말 크게 깨달은 게, 노력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가치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잠깐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었냐면, 앞서 보이는 것처럼 2019년에는 IITP가 카네기 멜론 대학교하고 직접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2차까지는 넘어갔는데, 제가 1차였고 2차로 선발된 학생들까지는 미국에 넘어갔었는데, 넘어가자마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을 하면서 뭔가 되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흐지부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기들은.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이 1년간 이기들은 중도 복귀를 했다라고 들었고, 사업이 1년간 중단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IITP라는 그 기관의 역할이 다소 수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것보다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다른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좀 검색을 해봤을 때 확인한 2021년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인데, 2019년에는 IITP와 카네기 멜론 대학교가 직접적으로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IITP는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이 사업 지원을 받고요. 대학 산학협력단이 선발이 되면 산학협력단이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교육기관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학교하고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확인된 CMU를 가는 양성사업 선정 학교는
서강대학교하고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으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제가 캡처한 화면은 IITP 과제 사이트에서 직접 캡처한 화면이고요. 그쪽에서 이제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그 소속 학생들을 CMU로 보내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나라 교육기관으로 위탁교육을 다녀오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기회만 된다면은 굳이 카네기 멜론 대학교가 아니더라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교육기관에 다녀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라고, 매우 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나 나중에 어느 분이 되실진 모르겠지만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량 성장에 대한 고찰기라고 제가 썼는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카네기 멜론 대학교를 돌아왔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면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제가 어떻게 지냈나를 근황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되게 학구열에 불타더라고요. 뭔가 그때 생긴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계속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뒤처진 거를 따라잡아야만 할 것 같고, 그런 조급함에 되게 무엇을 공부할까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했던 것처럼, 늘상 해왔던 것처럼 데이터 과학을 학습을 했었고, 이 데이터 과학을 학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고,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게 되어서 지식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그리고 오픈소스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당연히 이것들을 학습을 해가면서 CMU에서 그랬던 것처럼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어요.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진짜 인생에서 처음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게 됐는데,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재밌었고, 데이터 과학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심사가 생겼고, 관련 호기심으로 애플리케이션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정말 기초적으로 시작을 해서 프론트엔드가 뭐고 백엔드가 뭐고 이거부터 시작을 했고, 온라인 교육도 요즘엔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코세라 같은 사이트는 실제로 대학 교육기관, 우리가 흔히 아는 유펜도 있고, 워싱턴 대학교도 있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여러 캠퍼스들의 대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서 정말 양질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료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돈이 좀 들긴 하는데, 그리고 돈이 안 드는 방법으로는 GitHub에 배포된 오픈소스를 잘 활용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보통 GitHub를 들어가면 리드미라고 해서 되게 문서화를 잘 시켜놓은 오픈소스 패키지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읽어보면서 그 오픈소스 패키지를 개발한 개발자들의 의도대로 소스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학습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픈소스 패키지를 사용법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욕심이 되게 생기면서 오픈소스를 어떻게든 잘 써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학습 과정에서 되게 필요한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는데,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SQL, 그리고 요즘에는
not only SQL이라고 해가지고 No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까지 다양하게 학습을 하려고 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또 리액트라는 이제 웹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뭐 파이썬 플라스크라는 백엔드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알게 되면서 이제 가장 최신인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와 관련 라이브러리에 대한 학습을 할 게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백엔드 기술을 위한 서버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거는 미국에 가서 좀 많이 느낀 건데 되게 테스팅을 할 때도 리눅스 기반의 컴퓨팅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뭔가 유닉스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맥이기도 했고 유닉스 기반 그리고 특히 리눅스 기반의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흔히 터미널이라고 하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코드로만 짜는 것이 아니라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이 배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정말 맨땅으로 헤딩할 때는 로컬호스트가 뭔지도 몰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거를 알게 되고 뭐 몽고DB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몽고DB 아틀라스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경험을 많이 쌓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 제가 구상을 하고 있는 건데 계속 욕심이 생겨가지고 뭐 회사에도 회사 일이지만 사이드 프로젝트를 자기 개발로서 해보면서 뭔가 더욱더 애플리케이션 구현 경험을 축적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019년에 카네기 멜론 대학교 파견교육을 다녀왔었던 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역량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고 그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 실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저의 주관적이지만 저한테 정도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저는 인터넷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믿는 거는 이제 데이터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을 아는 게 필수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기술에 관련된 새로운 것들을 더욱더 많이 배워가면서 정말 몇 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배워가면서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죠. 뭔가 수많은 에러와 뭐 아니면 경고창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겪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해냄으로써 그 끝에는 그 해냈다는 성취감하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들이 저는 절대 그거를 위해서 소비한 시간보다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저의 역량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성장을 이뤄냈는지와 어떻게 이뤄낼지를 질문을 하면서 오늘 릴레이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신 거 아니죠?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아무도 없나? 질문 없으신가요?
어디요? 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발표 되게 잘 들었고, 카네기 멜론 다녀오셔서 되게 열정 넘치게 되게 많은 좋은 거를 배우고 오신 것 같아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뭔가 좀 계획하고 계시는 주제나 뭐 조금 더 해보고 싶으신 분야가 있으신지 궁금해서. 제가 그거는 진짜 2년 동안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국을 했을 당시, 바로 직후에는 되게, 나는 데이터 과학을 해야 돼. 라고 거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생각으로는 뭐 요즘에 더 공부를 많이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기본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시대 자체가 물론 빅데이터의 시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월급도 많이 주고 각광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인데, 저는 그래도 제일 핵심적인 거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기본기나 뭐 아니면 뭐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이나 자료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사이드 프로젝트 얘기를 했는데, 사이드 프로젝트는 되게 고민은 많이 하고 있어요.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저희 주변 사람들한테 가끔 이전에 얘기하기도 했는데, 뭔가 피트니스 쪽으로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좀 재밌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웹으로나 모바일로나 그런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